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온라인 클래스 두 번째 시간 같이 수업할 건데, 오늘 세 개 찍으려고 했는데, 옷이 언제 바뀌는지 한번 봐봐. 내가 볼 때는 이번 두 번째 영상이 끝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도시구조와 도시화, 그래서 교과서는 170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어서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식민도시, 요거 배웠던 거 기억나? 식민도시 이야기하면서 식민도시 중남부 아메리카에서는 그 유럽인들이 특히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겠지? 이 사람들이 식민지 지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뭐 도로, 넓은 도로나 광장이나 성당 이런 것 등이 도시에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배웠던 거 기억할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 가장 먼저 이거 뭐니? 인디아스법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 인디아스법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저기 에스파냐 스페인이 이제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식민지 스페인 식민지의 도시는 이래야 돼 라고 이제 딱 법으로 정해놓은 거지. 자, 그러면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도시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법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각각의 도시들은 어떠한 모양을 띠고 있을 것 같아? 그렇지. 도시의 모습이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날 거야. 그래서 이 인디아스법 자체도 굉장히 이제 도시 계획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전부 다 법에 적혀 있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식민 도시들은 대부분 모습이 어떨까? 도시의 모습이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해 보게 되면 알겠지만은 계획적이다. 법에 따라서 하니까 계획적이고 일률적이다. 하나의 법을 따라서 도시를 만드니까 도시의 모습들이 비슷하게 나타나가겠지. 그래가지고 이런 도시들의 특징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광장과 격자망 도로가 나타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광장이 있고 광장으로부터 뻗어나가는 도로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도로가 그리고 무한히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가다 보면은 이렇게 교차로를 만나게 되겠지. 정말 그림을 그리는 직업을 택하지 않은 게 다행인 것 같아. 그림은 진짜 정말 소질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리면서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많은 교차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도로들이 지어지게 되겠지. 건물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도로들 사이에 위치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광장 주변에는 이제 성당, 관공서,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위치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를 중심 기능, 도시의 중심이 되는 기능 혹은 행정 기능 이런 것들이 광장과 그 주변에 위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얘기한 중심 기능이나 행정 기능은 집 주변에 있으면은 편할까? 편하지 않을까? 당연히 편안하겠지. 그러면은 돈이 많고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살기 좋은 곳에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이 남부 아메리카에 더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바로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식민 도시들에서는 보통 중앙에 이제 중심 기능이 위치하고 이 중앙부 광장 주변에 고급 주거지가 나타나게 돼. 반면에 광장에서 멀리 벗어난 도시의 외곽 지역에는 이제 원주민이나 아니면은 하층 노동자 이런 사람들의 주거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는 뭐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제 중남부 아메리카 도시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대부분의 이제 또 식민지 도시들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요한 기능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도시의 중심부에 이제
잘 사는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뒤쪽에서 다음번에 이제 그 제3세계의 도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대부분 뭐 동남아시아나 남부아시아 지역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리 이제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 동남아시아나 남부아시아 지역에서는 도시가 어떤 곳에 위치를 했을까? 우리 그 중남부 아메리카 얘기할 때 본국과의 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도시가 어디에 위치를 했다고 얘기를 했었지? 해안가에 위치한다고 얘기했었지. 그러면은 동남아시아나 남부아시아 지역도 전부 식민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도시는 대부분 해안가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광장과 격자만 구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주지 분리 현상이 나타난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중심부에 이제 중심 기능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 혹은 이제 권력을 가진 백인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외곽에는 상대적으로 편의성도 떨어지고 값도 쌀 테니까 저급 주택들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디아스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주면은, 방금 인디아스법은 누가 제정한 법이다? 스페인이 제정한 법이다. 그러면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 도시는 어떤 모습으로 도시의 모습이 나타날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 교과서 이제 171페이지 자료 5번을 같이 볼게. 리우 데 자네이루의 도시구조 내용이야. 포르투갈은 기본적으로는 뭐 비슷하게 이제 중앙부에 많은 중심 기능이 위치하고 외곽에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살고 이런 모습들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도시 구조 모습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 인디아스 법이라는 게 포르투갈에서는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자유로운 도시의 구조 모습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리우데 자네이루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은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좀 해볼게. 그게 뒤에 사진을 넣어놨을 텐데, 여기 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파벨라라고 부르는 건데, 파벨라는 아마 당연히 처음 들어볼 테고, 이런 저급 주택 지역, 주거 지역을 우리가 혹은 슬럼이라고 부르지. 이제 슬럼을 브라질에서 부르는 말이 파벨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너무 이제 과밀한 도시화나 빠른 이촌 향도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도시에는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고,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이 부족한데도 사람들은 또 어떻게 농촌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계속 도시로 넘어오고 도시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뭐 돈도 없고 아니면 도시의 시설도 마땅치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서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열악한 주거지구를 우리는 파벨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 보게 되면은 딱 봐도 그렇게 시설이 이렇게 뛰어나지는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파벨라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뭐 달동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파벨라까지 요거 리우데자네이루 얘기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해봤고, 계층에 따른 거주지 분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은 다르게도 나타난대. 우리가 아직 이제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도시 구조를 얘기하면서 도심 재활성화 아니면은 외곽 주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도심에도 지금 이런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한번 슬럼이 됐다가 다시 이 슬럼이 된 곳을 사람들이 재개발해서 사는, 그래서 도심 재활성화다. 활성화가 아니라 재활성화. 예전에 흥했던 지역이 망했다가 다시 흥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뭔가 외곽은 사람 살기 안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뭐 교통도 많이 발달했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트 도시 내부 너무 답답해. 공기도 안 좋잖아 거기. 우리 오히려 좀 바깥에 나가서 직장은 그냥 차 타고 한 30분 출퇴근하면 되지. 나는 내 집이 쾌적하고 마당도 있고 주택이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나가는 이런 교외화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도 거기 이제 프린트 계층에 따른 거주지 분리를 보면은 나오는데 외곽의 고급 주거지구나 아니면은 도심 재활성화와 같은 다양한 이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모습들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다원화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프린트에는 표현을 해두었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선진국에 있는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을 예로 들어보면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도심 바로 주변 지역 이런 데에서 슬럼이 나타나는데 이런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여전히 도시의 외곽 지역에서 슬럼이 나타나는구나. 요거까지는 차이점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이어서 우리 제3세계의 도시 구조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그래가지고 이걸 얘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할게. 어쩌면 요 얘기 자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곳을 우리가 제3세계라고 하냐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 요거는 뭐 뒤에서 한번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먼저 나왔으니까 제3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제3이탈리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야. 제3이탈리아가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 제1이탈리아, 제2이탈리아가 있어야겠지. 그러면은 제3세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1세계가 있고 2세계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1세계, 2세계 이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요 승전국들이 크게 둘로 갈라지지.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 또 하나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을 우리는 1세계라고 불렀어. 그 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을 2세계로 불렀어. 그러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해가지고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나머지 국가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제3세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소련이라는 나라 자체가 멸망을 했으니까 이런 제3세계라는 구분도 크게 의미는 없지만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통용되는 단어니까 제3세계가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도시 구조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이 도시지구는 여기가 동남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도시 구조 모델입니다. 두 번째 여기는 남아시아. 남아시아 하면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 생각을 하면 될까? 이제 인도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마지막 여기가 이제 남부 아메리카.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동남아시아 지역, 남아시아 지역, 마지막으로 뭐 남부 아메리카 지역 대부분 이제 그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렇게 항구를 끼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이런 거는 식민지 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선진국 도시에서는 대부분 이제 교외화, 바깥에 도시 외곽에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도심 주변에는 슬럼이다, 개토다 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항구지구 주변에 주요 지역들이 있고 밖으로 나가면은 오히려 불량지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여기도 볼까? 이런 식으로 중심 업무 지구와 유럽인 주거지구는 붙어있고 바깥쪽에 가야지 원주민 주거지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 남부 아메리카를 보게 돼도 광장, 고급 상가, 중심 업무 지구 그 주변에 고급 주택지구가 있고 이런 불량 주택지구는 여기 바깥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대체적으로 도시의 중심부에 여전히 많이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여기 이제 단색으로 표시를 해볼게. 신산업지구라든지 신흥 1층 중산층 주거지구 아니면은 이쪽에 이제 어딨니 바깥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엘리트 주거지구 이런 식으로 도시의 확장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특징으로는 항구들이 해안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제3세계 도시들. 두 번째로 여전히 도심,
도심 주변이 발달한 경우가 많다. 세 번째로는 어때? 그래도 교외화가 일어나고 있고 점점 외부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떤 그 신분에 따라서 조금 그 거주지의 분리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여기 불량지구 보이지? 불량지구 아니면은 원주민 주거지구, 슬럼지구, 불량주택지구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그런 경제적인 격차가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격차가 이 도시 구조에도 드러나는구나. 이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엔 역시 이제 이런 도시 구조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었는데 지금 이제 교과서가 바뀌고 나서는 이 도시 구조들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교과서 170페이지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만큼 한 번쯤은 확인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이제는 진짜 절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러 개의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지. 항구가 같이 나타나요. 아니면은 여기 광장이 똑같이 나타나요. 아니면은 외곽에 불량주택이 나타나요. 외곽에 불량주택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하나의 그 도시 구조를 주고서 여기에 빈칸을 뚫는 정도로는 내면 역시 이거는 찔릴 만한 사항이고 그거는 좀 곤란하고 이제 각각이 어떤 지역에서의 도시 그 구조를 나타내는가 그거는 모양이 딱 다르니까 쉽게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도시 구조 내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들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가 어떤 것들은 동일하게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가 이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리고 그 정도는 알아두는 편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 하고 여기 171페이지 교과서 171페이지 보게 되면은 라파스 볼리비아 라파스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는데 계층에 따른 거주지 분리가 고산 도시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해안가에 있는 도시는 중심이 이제 사람들이 살기가 좋으니까 유럽인들이 중심에 몰린다고 했지. 그런데 고산 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인문적인 조건보다는 그냥 그대로 봤을 때 너무 해발고도가 높으면은 이제 뭐 산소 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해발고도가 적당히 높아야 되는데 더 높아져 버리면은 이제 여름, 상춘 더 올라가면은 이거 추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해발고도가 적당히 높은 도시 저지대 지역에 이제 권력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원주민들은 거기에서 더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산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자료 4 볼리비아 라파스의 도시구조에서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시가 분지처럼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고급, 저급,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해안가에 있는 도시만 이렇게 거주지 분리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그 고산 도시에서도 거주지 분리가 나타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 이거 관련해서는 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기억나면은 문제 풀이할 때 꼭 풀어주도록 할게.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도시 문제야. 도시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것 같을 텐데 도시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도시화 발생 배경에 과도시화랑 중주도시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과도시화는 다른 말로 이제 가도시화 이렇게도 부르는데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많이 도시화가 되었다. 이것이 과도시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아까 종주도시화 아까 자꾸 나만 아까인데 아까라고 한다. 종주도시화 같은 경우는 어때? 2위 도시의 인구의 곱하기 2보다
1위 도시의 인구가 더 많을 때 그 도시를 종주도시다 라고 한다고 하고, 종주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너무 이제 인구나 자원이나 기술, 문화,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역시 이제 문제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구체적인 도시 문제 하면은 불량주택지구다. 아까 봤던 파벨라 다시 한번 볼까? 파벨라 될 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교통 혼잡이다. 자동차 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도로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빨라. 그러면은 어때? 도로가 자동차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지. 도로가 자동차를 감당하지 못하면 차가 막히고 사고 확률이 증가하고, 사고가 나면은 길은 더 막히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위생과 공공 서비스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인구가 증가하는데 100만 명의 도시의 수도시설이 1000만 명을 감당을 할 수는 없겠지. 아니면 뭐 100만 명 도시를 감당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1000만 명이 퍼붓는 쓰레기를 감당할 수는 없겠지. 그리고 이런 수도나 쓰레기 매립장 이런 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게 다 위생 문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물 쳤는데 흙탕물이 나와. 그거 먹으면은 배탈 난다고. 위생 문제가 되는 거지. 병원을 가려고 했더니 병원에 이제 대기번호가 1020번이야. 그래서 배 아파하면서 이제 900명 갔다, 1000명째 갔다 하는데 의사 퇴근하고 있는 거지. 문 닫는다고. 다음에 다시 가는 거지. 다음에 이제 대기번호 또 1000번 바꾸고 하루 동안 배 아파하면서 900명 기다리다가 또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위생과 공공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측면. 그래가지고 이제 요 사진이 이제 전반적인 그런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된 문제야. 사회 기반 시설은 어떤 뭐 전기, 도로 아니면은 공공 시설이 또 뭐가 있을까? 전기, 도로 뭐 되게 사소한 거는 뭐 가로등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공공 시설에 해당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없으면 당연히 불편하겠지. 더 할 말이 없다. 불편하겠지 뭐. 그 다음에 환경오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살려면, 그리고 도시가 더 잘 살려면은 당연히 제조업, 산업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산업이 발달하면은 당연히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아직 개발도상국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환경 규제라든지 국가의 규제나 혹은 개인의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지가 않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런 건 결국 전부 다 어때? 오염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고, 그 밑에 직접 해봅시다 내용들 있지. 그거를 제일 좋은 거는 잠깐 영상을 정지하고서 정말 직접 해보는 건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끊는 점은 하나 만들어 둘 테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오늘 영상 다 끝나고서 한번 직접 기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마침내 1시간 반 만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절반까지 지나고서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진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게. 그래서 교과서 이제 173페이지로 넘어왔어 우리는. 그래서 유럽인들이 처음에 역시 대항해 시대야, 15세기 이후에 처음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시기별로 다양하게, 전부 다 다양하다는 말은 좀 긍정적인 의미인데, 그냥 시기별로 계속 안 좋은 영향만 줬어. 진출 초기에 어떠한 안 좋은 영향을 줬느냐? 처음에는 금, 상아, 농산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반출을 해나간 거야.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아프리카의 이쪽, 여기가 중동부 해안이라고 하나? 그래서 이름은 기니만이야. 왜냐하면은 어디니? 기니 주변에 있어서 기니만인데.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해안가의 이름이 다 후추 해안, 곡물 해안, 상하 해안, 황금 해안, 노예 해안, 다 이름이 이래. 왜 그러면은 저것 같은 이름이 붙었을까? 전부 과거에 여기에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대량으로 이런 물건들을 반출을 해갔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들이 붙은 거야. 그래서 우리 플랜테이션 하면서 이 나라 이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코트디부아르. 혹시 어떤 플랜테이션 작물과 관련이 깊은 나라인지 기억나?
이거 1위. 카카오지. 카카오 생산 1위. 이 코트디부아르 나라 이름조차도 바로 이 해안가 이름에서 왔어. 코트디부아르는 이거는 프랑스어 이름이고 이거를 영어로 바꿨을 때 나라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보리 코스트. 나라 이름이 뭐야? 상하해안. 상하가 많이 나던 그 해안가에 그 항구에 자리 잡은 나라여가지고 나라 이름조차도 상하해안이 되어버리니까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하기 시작하느냐? 신대륙이 발견된 이후 이때부터는 삼각무역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데 뭔가 이제 세계사 이야기 듣는 것 같은데 유럽이 있고 아메리카가 있고 아프리카가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삼각무역이라고 하겠지.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어떤 것들이 가느냐? 여기서는 이제 보통 그 공산품 종류들 같이 볼까? 엄청 뭐 변변한 건 아니야. 그래서 면직물, 총기, 유리구슬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오게 돼. 반면에 아프리카에서는 아메리카로 뭘 보내? 사람을 보내는 거지. 노예를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에서는 이 노예들이 재배한 설탕, 담배, 면화 같은 농작물들을 유럽으로 보내는 이런 삼각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득을 보는 건 누구밖에 없어. 결국 뭐 유럽 지역에서 자기들이 이득을 보고 이제 많은 그런 착취를 하고 처음에는 어때? 진출 초기에는 자원을 뜯어갔지. 그 다음에는 노동력. 젊은 남자들이 다 팔려가면은 일은 누가 해? 농사는 누가 지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자원과 노동력들을 착취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고 19세기 이후가 되면은 이때는 이제 어때? 완전히 유럽의 식민지가 돼버리는 거지. 유럽의 식민지가 돼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딱 두 나라 에티오피아랑 라이베리아 이 두 나라 말고는 전부 다 유럽의 식민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19세기 이후에는 식민지가 됐으니까 얼마나 이제 눈치 볼 것도 없고 다 내 거잖아. 그래서 마음 놓고 빨대 꽂고서 쪽쪽 유럽에 빨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독립은 언제 하느냐 하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야 이 나라들이 대부분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라 이름도 없어요 여기는. 여기 우리 한류 혹은 사막 관련해가지고 이 나라 이름 들은 적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나라일까요? 사막 한류 나미비아거든. 나미비아라는 나라가 이제 1990년에 마지막으로 독립에 성공하면서 그때 이제 마침내 식민지 지배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거의 그러면은 100년 넘는 기간 동안 아프리카는 뭐 유럽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식민지 지배가 딱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났겠어? 그렇게 식민지 지배는 100년이지만 사실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로 계속 꾸준히 자원, 노동력 이런 것들 다 착취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여전히 이제 그때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그런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정치적 불안, 정치를 뭐 그런 민주주의의 역사가 있어 봤어야지. 맨날 지배만 당했는데 정치적 불안이라든지 분쟁. 분쟁은 이제 분명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는 민족이라든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국경선을 그었으면은 똑같을 거야. 유럽에 그렇게 그어놨어도 그거는 당연히 전쟁하지. 나랑 왼수랑 같은 집에 살라고 하면은 안 싸워? 싸우지. 그래서 그런 분쟁, 그 다음에 절대적인 빈곤, 특히 이제 이게 뭐 이상기후, 그리고 사막 이런 것들과 겹치면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떤 그 식민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민족과 종교 분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지역의 이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민족 분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좀
피부가 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 뭐 우리가 하나의 그냥 종족이다, 하나의 민족이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민족, 그리고 언어, 뭐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민족 하면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뭐 샘족, 햄족, 반투족, 코이산족, 뭐 피그미족, 말레이족 이런 그 셀 수 없이 사실 많은 이런 민족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쩌면 다 이제 늘 얘기하듯이 인류의 출발은 아프리카잖아. 그래서 우리의 먼 조상의 피를 물려받은,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그 피를 물려받았겠지, 다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계속 선을 지키고 있으면서 살아오는 어떤 인류의 하나의 장손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인종적인 특징은 전반적으로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는 마다가스카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섬나라지 그쪽에 가게 되면은 동남아시아 계열, 뭐 말레이족이라든지 이쪽의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편이고, 아무래도 이제 그 바다를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왔을 가능성이 있겠지.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기를 가게 되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과거 이제 식민 지배의 경험으로 인해서 백인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종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 누가 봐도 아프리카지? 말할 때마다 정말 부끄럽게 그저없네. 여기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크게 이제 위에 이슬람과 아래는 크리스트교 그리고 토착신앙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슬람교들은 포교를 하다 내려와, 크리스트교도 포교를 하다 올라가, 그럼 어딘가에서는 만나겠지. 그래가지고 그 중간 지역, 그리고 나라가 딱 종교별로 끊어져서 있는 게 아니니까 한 나라 안에서도 두 종교 간의 분쟁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새 이제 프린트 우리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갔어. 그래서 이슬람교 거기 프린트나 아니면 교과서 보듯이 소말리아, 수단, 차드, 카메룬 같이 서남아시아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많이 믿고 있고,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는 남부 지역, 그래서 유럽인들이 전파한 종교고, 토속신앙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지만 외래의 이제 신앙의 전파로 점차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볼까? 요게 이제 맨 왼쪽에 있게 트래디셔널 토착 종교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서 좀 유달리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머슬렘, 이슬람 인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하라 사막의 이 북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반면에 이제 크리스트교의 비중은 사하라 사막 남부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지도를 한번 합쳐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 그래서 보듯이 사하라 사막 정도의 경계를 가지고서 크게 북부의 이슬람, 남부의 크리스트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역시 항상 30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무언가 마음이 불안불안해지고 조마조마해져. 그래서 딱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남은 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를 딱 끝내면은 정확히 3시간에 깔끔하게 끝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해서 민족, 종교, 그리고 그 식민 지배, 유럽인의 침략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분쟁과 저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단원의 마지막으로 자원과 관련한 어떤 그 채취의 특징이라든지 문제 이런 거는 중남부 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서로 공유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중남부 아메리카 하나 배우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하나 배웠으면은 세 번째는 둘을 합쳐서 하나의 주제로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수업 들어주느라고 고생 많았고, 이제 마지막 온라인 클래스 몇 개의 반을 제외하면은 하나 3반이구나. 마지막
한반에게만이네. 한반에게만 마지막 클래스니까 여기까지 또 들어주느라고 말이 꼬인다. 다음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